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서브프라임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요. 거의 최종 종합판 이런 성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했던 걸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는 흔히들 서브프라임 사태 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 굉장히 이건 피상적인 설명일 뿐이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대출 상품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대출 상품은 미국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물에서는 사실 뭐 한 바가지 한 코프의 어떤 독성분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고, 그게 어떻게 그 큰 우물에 다 퍼져 나갈 수 있었던가, 이게 사실은 큰 질문이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 이후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거의 약한 고리들이 다 끊어 들어갑니다. 한두 군데가 끊어 들어간 게 아니죠. 자, 미국이 먼저 그렇게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뭐 그 중에서 리만 브러더스 망하고 메릴린치 딴 데 인수되고, 그 다음에 뭐 AIG 미국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만 850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나고, 금융기관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금융기관만 문제인가 그랬었는데, 당장 나타났던 그 현상 중에 하나, 미국 그 경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당연히 분위기 아주 흉흉해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사람들이 확 쪼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와, 이건 무슨 큰일 터졌다 이거. 뭐 일단 당장 뭐 주가 완전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뭐 부동산 하나도 안 팔리고 뭐 이러는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자동차 소비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때 당시에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40%가 줄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미국 내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이 자동차 회사들에도 밀어줍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용 창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래 뭐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돈 없어가지고 파산한다니까 파산해 라고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정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만 돈 밀어주는 게 아니라 뭐 GM, 크라이슬러 여기서도 돈 왕창 밀어줬죠. 그래서 당시 그 GM, 제너럴 모터스를 정부 돈을 하도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막 놀려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 유럽도 그냥 그 다음부터 빠바바바방 터져버렸죠. 당장 뭐 영국과 프랑스의 큰 은행들 몇 개가 휘청휘청거리고, 스위스 전체가 막 정말 그때 난리 났습니다. 스위스는 나라가 이제 좀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금융업이 큰 나라이고,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단 돈의 덩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을 굴려야지 거기서 이자 따먹기를 해도 이자도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은행 몇 개를 하면 스위스 1년 GDP를 몇 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은행이 뭐 문제가 생겨서 뭐 파산, 뭐 뱅크런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몇몇 금융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휘청했죠. 처음에는 금융위기를 휘청했는데, 그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니까 유럽발 재정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그동안 이제 재정 문제로 좀 불안불안해 하던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당시 그리스였죠. 그리스 다음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꼽혔었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까지 이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유럽 EU 체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이때 다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으면 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니까 이 지표를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좋다, 뭐 괜찮네 이 정도면 하면은 실업률이 한 4에서 5% 정도. 만약에 뭐 3%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 호황 이 정도면 아주 좋아 이러는 거고 10% 넘어갔다. 그러면 확실히 이건 경기가 엉망진창이다, 경기 불황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0%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장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가 있는 대로 구제금을 때려박아요. 뭐 있는 대로 때려박아가지고 그때 당시로 그냥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밀어넣은 돈만 한 4천억 불 가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일단 큰 은행들 망하는 건 다 막습니다. 다 막고 작은 지방은행들 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우리 저기 뭐 한두 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막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지방은행들이 수도 없이 망합니다. 미국의 지방은행은 우리나라의 지방은행들과는 좀 규모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그래도 꽤 크죠. 뭐 대구은행, 뭐 전북은행, 뭐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꽤 크다 싶은데 미국의 지방은행들 중에서 이제 그때 망했다라고 나오는 은행들은 그 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이런 수준으로 조그마한 은행들도 많습니다. 이런 은행들 우르르 다 넘어갑니다. 자, 그건 이제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라면 금융기관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주로 금융위기라 그러죠. 근데 이 금융위기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만 문제가 생기고 이 금융의 테두리 바깥을 넘어서 경제위기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무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뭐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인데 경제위기는 아니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당연히 전이가 됐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대출 이런 게 다 막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대출을 회수하려고 그러고 그럼 멀쩡한 회사들까지 휘청휘청 거리는 거고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다 넘어가는 거죠. 이래서 제일 약한 고리에 있던 미국 기업들 뭐 GM 크라이슬러가 맨 먼저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융위기들이 국가 단위로도 문제가 생겼죠. 국가 단위로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게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뭐 그리스 뭐 완전 파산하네 마네 뭐 국가보도 낼 거야 뭐 얼른 도와주시오 안 그러면 우리 국가보도 낼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해냈습니다. 자, 극복할 때에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수단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들 있죠. 미국발 금융위기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 이거는 미국 정부, 뭐 그중에서도 FRB라고 그러죠. 미국 중앙은행 이런 데에서 말 그대로 구제금융 이걸로 다 때려박아가지고 일단은 다 정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도 오르기 시작하고 뭐 채권도 오르고 뭐 다시 부동산도 슬금슬금 정상화가 되고 뭐 요까지는 일단 미국 정부의 돈으로 메꿉니다. 다음 둘째로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이를 하는데 이것도 EU가 유럽에서 역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또 메꿉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단은 이게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당장은 그 미봉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미봉책에 불과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봉책이라도 통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망하면 일단은 된 겁니다. 왜냐면 오늘 망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래서 뭐 이걸로 하루 맺고 이걸로 일주일 맺고 이걸로 한 달 맺고 라는 거라도 어떻게든 맺고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경제의 복원력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자산이 까진 거 이건 자산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또 사람들이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용들이 조금 늘어나고 실업도 조금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성장률이 그냥 뭐 박살이 나는 거죠. 다 뭐 마이너스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딘가에서 활발한 투자와 소비를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 줘야 돼요. 그 돌아가 주는 역할을 당시에 중국이 해줬습니다.
중국이 세상이 신통찮네, 이거 뭐 좀 불안한데, 이때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각종 사업을 와장창 벌입니다. 그때 뭐 유명했던 게 가전하향 이래가지고 중국의 가난한 가정들에서 여태까지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없이 살고 뭐 텔레비도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보조금 이런 거 줘가면서 가전 새 걸로 한번 개비하쇼 해가지고 쫙 뭐 풀고, 제일 뭐 또 화끈했던 게 고속철도 넣는 거였죠. 그래, 우리 중국 이 땅 넓은데 사람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이 교통을 뚫어야지, 이게 인프라 아니야. 그래서 뭐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야? 고속철도다. 고속철도 그거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KTX 하는 거 보니까 뭐 10년 20년 걸리고 그러던데요. 우리 중국에 그런 게 있어. 있는 대로 빨리 속도전으로 해. 그래서 진짜로 한 3년 정도 만에 거의 주요 철도망들이 쫙 깔려버리죠. 그 고속철도 만드느라고 사람들 엄청 들어가고 뭐 설비 엄청 들어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투자 붐 그리고 소비 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끌어올려집니다. 이런 게 이제 2,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쫙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실 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오바마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가 끝나고 바로 오바마 정부 시작을 했죠.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꾸준히 계속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오바마 말년 되면 실업률도 뭐 3%대, 뭐 미국 경제 성장률 3% 4% 이렇게 나오고 여러모로 좋아집니다. 여러모로 좋아지고, 그 좋아졌으니까 저는 당연히 미국 민주당이 정권 연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덜컥 나와가지고 또 한번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트럼프 시기에도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판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도 백신 나오고 뭐 지금은 많이 정상화가 됐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제 미국의 물가발 위기,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는 뭐 한 2, 3년 동안의 집중적인 어떤 그 각국 정부의 대응책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뭐 사실 잘 회복을 했죠. 뭐 예를 들자면 그때 까졌던 부동산 가격, 뭐 그때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고요. 주식은 뭐 세계 저기 그 역대 최고점을 한번 계속 빵빵빵빵빵 뭐 터뜨려 올라갔고, 실업률 뭐 아주 낮습니다. 뭐 3%대. 미국은 뭐 노동력을 못 구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좋았다. 지금은 당연히 안 좋죠. 지금 당장은 잠깐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2008년 당시에 서브프라임발 경제 위기를 제대로 완전히 극복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수치상, 지표상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쓰는 핸드폰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걸 어떻게 자르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는 질문은 그때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 문제가 생겼던 일들,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다시 뭐 서브프라임과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서도 그와 유사한 경제 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터지도록 그렇게 대비가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거이거든요. 이제 뭐 금융위기 또 발생을 하면 그때 했던 고생 또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는 이제 그 2008년도에는 뭐 경험이 잘 없어서 그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2022년 아니야. 14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14년 길다면 길지만서도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극복이 됐냐? 이걸 물을 수 있죠. 이제는 그런 14년 전에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막판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란 점 사과드리고요. 이게 참 매일 하려니까 부담이 매우 크네요. 매일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브프라임으로 일주를 때웠습니다만 계속 이걸로 때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신선한 기획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의 최종편, 이제는 서브프라임 걱정 안 해도 되는가? 요런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